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마르크스의 5번째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르크스의 역사관, 주로 히스토리셜 마테리알리스무스로 알려진 역사적 유물론에 관하여 주로 살펴보겠는데, 마르크스에 대한 이 마르크스의 역사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마르크스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강좌는 정말로 중요한 강좌입니다. 오늘 강좌는 매우 중요한 강좌요. 마르크스의 사고에서 뼈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 사실 마르크스는 1845년과 6년도에 그죠? 공동으로 엥겔스와 공동으로 저술한 작품이 신성가족과 독일 이데올로기인데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침내 완벽한 자기 선생인 브루노 바우어를 비롯하여 막스 슈티르너, 그 다음에 모제스 헤스, 그 다음에 루게, 이러한 청년 해결학파와 완전한 결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역사에 대한 고찰이죠, 여러분. 역사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히 오해가 많고 경제 결정론자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고, 마르크스에 대하여 오해가 산출되는 게 바로 마르크스의 역사관입니다. 마르크스는 특히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그죠? 포이에르바하, 이것도 청년 해결학파죠. 그러니까 포이에르바하, 그 다음에 브루노 바우어, 막스 슈티르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모제스 헤스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그린,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을 펼치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죠? 그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일 이데올로기 1845년 6년도 엥겔스와 함께 저술한 이 독일 이데올로기가 그 당시에는 출판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1920년대 30년대가 돼야 나오게 되는데, 이 역사관은 특히 59년도에 출간된 쭈얼 크리틱, 그러니까 정치 경제, 그죠? 정치 경제학, 쭈얼 크리틱 데얼 폴리티션 에코노미라고 하는 그 작품, 정치 경제학 비판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작품과 함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론에서도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유물론을 처음으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이체 이데올로기, 그죠? 이것은 뭐야? 청년 해결학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예요?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역사적 유물론이 나오게 되는 계기는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그죠? 나타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엥겔스가 발견한 원고가,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테젠 위벌 포이에르바하입니다, 여러분. 그게 포이에르바하의 테제 11개로 알려져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독일 이데올로기의 1권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의 주제로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면서 역사적 유물론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포이에르바하, 여러분들 아시죠?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은 뭐야?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본성, 보편적 본성을 이야기하고, 해결을 비판하면서 해결의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신학적인 이런 인간을, 그죠? 진정한 역사적 인간, 이 땅에 살아가는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신에게 투사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인간에게로 돌려야 된다 그러잖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존재는 사유에 앞서고, 사유가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죠? 존재가 사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보편적 어떤 그러한 인간성을 신성으로부터 빼앗은 것은 좋았다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그 포예르바하의 단점은 뭔가 하면, 이러한 보편적 인간성을 주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과,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같은 그러한 보편적 이성을 주장하는 인간의 어떤 그 보편적 인간성의 우니베어 잘레 멘슐히카이트에 의존하는 그런 형이상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은 결코 고려하지 않는 그런 형이상학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신에게서 신학을 인간학으로 바꾸어 놓는 거는 탁월한 통찰이긴 하지만, 이 인간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포예르바하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인간을 연구한 게 아니라 보편적 인간성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우어, 슈티르너, 그 다음에 자기 선생이었던 이런 자들, 그 다음에 같이 활동했던 청년 해결학파의 주제였어. 프랑스 혁명과 거기에서 나온 이성 중심의 인간을 못 벗어난다라는 거야. 이건 역시도 거기에서 백날 경제학적인 그러한 물질적 조건을 사회에서 통용되는 물질적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보편적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에 의존하여 그 자기들의 어떤 철학을 전개하는 이런 거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고려하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비얼클리히카이트, 레알리테트,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상과 그 다음에 현실과 괴리된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예요, 마르크스한테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거짓된 의식이나 허위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분리된 이념이나 사상, 그 다음에 특정 계급에게로, 그러니까 이 청년 해결학파 역시도 이런 보편적 인간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시민계급에게로 맞춰져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가 말했던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피지배 계층이었던 자들의 어떤 그러한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추상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포예르바하에 대한 태제야. 그래서 그 인간에게 사회적 조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조건 안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사물과 관계를 맺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맥락과 토대를 상실한 그런 인간에게 막스는 마침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적 육문론의 창조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건 뭐예요? 유물론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게, 유물론은 관념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막스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에게서 유물론이라는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물질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마테리엘러 베딩웅이라 그래요. 이 물질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 그죠? 그런데 이 물질적 조건은 바로 헤겔이 분석하였듯이 모든 인간의 사회적 토대는 이 사물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자본론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강좌는 그러니까 독일 이데올로기에 맞추어져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이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런 것들은요, 쭉 크리틱 their politician economy,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 비판 59년도에 나온 이 작품도 매우 중요해요. 이 작품도 매우 중요해요. 서문에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역사적 유물론이 뭔지 오늘의 주제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 사회의 토대를 형성하는 이런 조건들을 무시한 모든 인간에 대한 분석은, 그죠? 아무리 신학을 인간학으로 바꾸었다 그래도 인간에 대한 본래적인 어떤 그러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러한 포이에르바하의 태제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막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태제나 그 다음에 신디 누나 들어왔네. 오랜만이네요. 우리 장 의원님도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은 들어왔다가 나가셨어. 어쨌든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대하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헤겔이 인간의 근본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게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도 나오듯이 노동이라고 그랬다고. 노동은 자연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접촉점을 만드는 근본적인 그러한 연결고리인데, 맞죠?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연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노동을 통하여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고, 또한 삶의 재화를 얻고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거야. 이게 노동이라 그러는 거는 자연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문화적,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토대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본 토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룬트야, 그룬트. 그런데 이거를 빼놓고 인간을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침내 관념론과 결별하는 건 기본이지만, 이 관념론은 결코 마르크스한테서는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도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물론, 관념론, 반대지. 관념론은 인간 대가리에 있는 관념을 소중히 여기고 이념으로 나가고, 마르크스는 유물론, 물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에피쿠로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다뤘다. 이지랄. 여러분, 그러면 마르크스가 기계적 유물론자예요? 유물론, 스피노자적 유물론자냐고.
스피노자도 넘어서, 스피노자랑 달라요, 여러분. 얘도가 이제 곧 강좌를 시작하겠지만, 스피노자도.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러한 유물론적인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 맺는 관계에서 나오는, 이해가 돼요? 관계, 자본론에도 이게 나와요. 관계를 통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한다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 자기를 창조하는 방법은 노동을 통하여. 그래서 이 산업사회가 가져온 분업이죠. 분업을 통하여 인간은 소외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기 창조를 하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자연과의 관계의 접촉점에 있었던 노동이고, 이 노동은 사회의 근본 구조를 형성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력과 생산관계, 그러니까 막스한테서의 유물론은요, 그냥 물질이 뭐 이렇게 돌아가고 뭐 물리학적인 유물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인간이 들어가야죠. 거기에요. 인간. 그러니까 노동하는 인간을 통하여 이러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창조가 중요한데, 인간의 근원적인 자기 창조는 바로 이 노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노동은 그 시대의 생산 관계와 생산력을 지배하는 것이요, 그 시대, 각 시대는 생산력을 통하여 발전해 가는데, 이 생산력은 바로 생산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로덕지온스 페어 헬트니스 프로덕지온스 크라프트라고. 그러니까 이 생산력은 시대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생산 관계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좋은 관계로서 유지되면 좋지만은, 이 생산 관계는 법률적 용어로는 뭐요? 소유관계. 소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악화된다고. 그래서 이 소유관계에서 어떤 뭔가 지배자와 피지배 계층과 지배 계층의 어떤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소유관계에서 이제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적, 물질적 조건들,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부구조, 그게 뭐죠? 법률적, 정치적, 그 다음에 예술적, 종교적, 이런 담론들,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이런 상부구조가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서 마침내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는 이런 식으로 각 시대마다 발전해 왔고, 아시아의 고대 아시아의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또 고대 시대의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봉건 시대의 중세겠죠, 시대의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경제적 상황, 지금 자본주의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발달해 왔고, 이 생산관계와 생산력이 불일치가 일어나면 마침내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에서 사회혁명이 일어나고, 이 이데올로기가 이것을 수정하면서 마침내 또 다른 어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율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야? 관념론자도 아니고 마르크스는 경험론자도 아닌 거예요. 경험론은 뭐야? 객관적인 어떤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연구를 통하여, 실증주의죠.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 사실을 얻을 수 있고,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가
지구 바깥에 있어야 객관적인 사실물들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르크스는 이미 이러한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담론들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나온 거지, 개인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어떤 사물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 본 거예요. 이 점에서 하이데거랑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건 해결의 영향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야, 역사에. 그런데 이러한 역사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노동을 통한 생산 관계와 이 생산 관계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생산력의 어떤 일치와 불일치에 따라서 역사의 변증법적인 운동의 발달이 일어나게 된다고 본 거야.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그럼 노동이 법률적, 철학적, 그 다음에 사상적, 종교적, 예술적 이러한 관계를 결정하느냐? 결정해갖고 모든 시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토대냐? 이렇게 나가면 막스를 오해하게 돼요. 그 막스를 오해하는 이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근본적인 물질적 생산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토대를 형성하는 경제적 활동이 그 사회의 근본적인 토대로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사의 동력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나가서 이런 물질을 이렇게 유물론이 관념론과 다른 거는 이 물질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이래 봤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어떻게 물질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맞잖아. 그게 아니고 노동하는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부 구조를 빼면 하부 구조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상부 구조와의 관계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하부 구조에서 결정이 되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조율을 하는 거는 이데올로기적인 상부 구조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노동만 하는 생산하는 인간을 높이 평가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상부 구조를, 강부 구조는 이걸 따라간다, 이렇게만 이야기해가 경제 결정론자다 이지랄하면서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독일 이데올로기와 특히 이게 경제 철학 수고에서 마침내 여러분 생산 관계가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스는 이미 경제 철학 수고에서 44년도에 출간된 거기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 발전을 통하여 그러한 생산 관계가 어떤 관점에서 그 사회에 있어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관계를 결정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설명해 나가다가 오히려 59년도에 출간된 거죠. 독일 이데올로기 말고 59년도에 출간된 그 정치 경제학 비판, 이게 훨씬 더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보충해 주는 내용들이 많아, 여러분. 그게 같이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 역사라 그러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역사는
이러한 노동하는 인간을 통한 이러한 생산 관계, 그죠? 그거와 더불어서 이 이데올로기가 결정하고 상응하고 조응한다, 결정한다, 베스틴맨, 그 다음에 상응한다, 엔트슈프레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그죠? 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는 함께 협력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역사는 유물론적으로 물질의 발달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다루는 인간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유물론이라고. 이해가 돼요? 이런 유물론.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빠지면 그 유물론은 사라져버려. 스피노자처럼 어떤 그 일자가 뭐가 있어서 거기에 거기로부터 나타나고 그 자연관의 일자를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 역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역사는 행동하지 않는다. 그럼 역사는 뭐냐?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지. 거기서 생각하는 인간이, 노동하는 인간이, 그 상부구조와의 관계 안에서, 변증법적 발전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가는 거지. 그러면 노동만을 갖고 이끌어간다고 그랬겠어, 막스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많은 거야. 그래, 1차 자료를 읽지도 않고, 막스를 갖다가 무슨, 그러니까 그 유물론은, 인간이 없는 유물론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럼 그 인간이 노동할 때 생각하죠. 계급투쟁할 때 생각 안 하는 인간이 어떻게, 그 역사를 만들어가. 오늘날 지적이 까다로운 주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혁명의 주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삭제시켜버렸어. 특히 미셸 포커한테서도 그렇고 주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마드를 통하여 들레즈는 어느 정도 살려놓고, 바디유도 당연히 이런 주체를 살려야 되겠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자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적도 이런 주체를 살려야 된다고 본 거야. 여기서 오늘날의 네오막시즘들하고 지적까지 이르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투쟁을, 이 주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역사관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노동에 의해서 그 물질이 역사를 만들어가? 여러분, 인간이 없는데 물질이 왜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정치와 신학과 신에 대한 논쟁과 예술과 법률과 그 모든 것들이 물질적 조건과 에 의해서 결정되고 조응되고 상응된다, 그런 거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르크스가 그럼 상부구조는 필요 없느냐? 아니요. 그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 상부구조를 이런 하부구조와의 관계에 의해서 함께 분석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는, 그리고 역사는 가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역사는 인간이 만든 거야. 그런데 막스는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 비판에 나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그러면? 역사는 인간이 만든 거야. 근데 인간이 아무데로 지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인간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러한 사회적 조건 안에서, 사회적 조건 안에서 그 조건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기의 역사성으로부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게
노동밖에 없어, 여러분. 아니, 상부구조의 그 중요한 문화의 어떤 중요한 정점을 이루는 인간의 정신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막스한테서도.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예술가, 목사, 성직자, 신부, 이러니 한번 봐봐.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분석할 때 역사는 위대한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노동하는 이 사물을 직접 자연과 관계 맺는 노동하는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관계를 토대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목사, 성직자, 그 다음에 왕, 귀족, 그 다음에 또 이런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본 거 아니야, 여러분? 해겔한테서도 이런 게 나타나지 않나? 그런데 막스는 뭐야? 거짓말 하지 마라. 허위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허위의식.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오줌똥 니네들 인간 아니야?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 경제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경제활동을 가장 높이 올려놓고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신만을 소중히 여겨왔다라는 거야, 모든 역사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라 니네들 오줌 똥 싸지 않느냐. 인간이라 그러면 생물학적인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물질 재화가 없는데 어떻게 처먹고 사느냐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역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마르크스한테서 상부구조를 빼버리면 막스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 함께 같이 가는 건데,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규정하는 노동하는 인간,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인간의 계급이 사회의 역사를 결정해 나가고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관점을 뒤집은 거라고. 맞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정신노동자 오늘날은 달라졌어, 많이. 그런데 마르크스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적 유물론은 뭐냐?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주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그 주체는 상부구조는 다 필요 없고 하부구조만 있어야 된다, 막스가. 이래 나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률을 하는 새끼도 니 요즘 밥 먹고 똥 싸고 살지 않느냐는 거야. 맞죠? 밥 먹고 똥 싸고 살라 그러면 그 배후에는 그 의식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목사들, 여러분, 월급 안 줘봐. 누가 목회를 해, 여러분? 정치인들, 아이고, 속아 웃을 일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상부구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도 그 예술을 하면서 어쨌든 다 인간은 이런 물질적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부 다 양반인 척하고 지랄을 떠는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욕구,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가, 일도 안 해도 몇 천만 원을 한 달에 따박따박 갖다 주잖아, 국민 세금으로. 여러분들 오늘날은 예도가 이미 지적과 자본주의 강의에서도 이미 해놨어요.
여러분들 봐봐. 오늘날은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오늘날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놈과 전혀 없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걸 고려하지 않는 정치는 다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라고. 뒤에 가서 지네들끼리 그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국민들을 대변한다 그러는 인간들의 그 욕망을 잘 분석해 보라고요. 막스가 탁월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생산 관계와 생산력, 한 시대의 생산력이, 그죠? 불일치를 일어날 때 마침내 상부 구조가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맞잖아. 오늘날도 개입해갖고 그걸 조율해서 그게 가능한 한 국가는 최대한의 생산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겠지.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는 이 노동하는 인간, 아르바이텐데 멘션을, 노동하는 이 인간을 개 취급하고, 그래서 상부 구조의 중요성만 인정했지, 노동하는 인간의 이 사회의 저변을 이끌어가는 프롤레타리아들의 그 고충은 이들이 역사의 주인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 철학자, 성직자, 정치인, 법률가, 그다음 예술가, 이 사회의 상류계층이라고 했던 이 부르주아 새끼들의 뿌띠 부르주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노동하는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물질과의 직접 관계를 맺고 자연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인간성의 그러한 완벽함을 창조해내는 이러한 자기 창조에 직접 관여하는 사회의 밑바닥의 계층들의 그 노동하는 인간의 그러한 참된 모습을 역사는 제대로 고찰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충이 없이, 이런 사람들의 사회의 하부 구조에서의 활동이 없이 윗대가리들이 뭘 처먹고 살겠어, 뭘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나타나서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게 아니다. 상부 구조에서 일하는 놈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역사는 자연과 직접 관계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토대를 형성했던 거고, 그 토대 위에서 상부 구조의 봉사자들, 관료주의자들, 헤겔이 높이 평가했던,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뭔가 제대로 이 프랑스 혁명이 낳은 시민 계급에서 중산층, 그 다음에 그 시민 계급의 주류를 형성하는 자들의 교육자들, 그 전부 다가 이 노동하는 자들의 그 피와 땀이 없이 그 사회가 안 돌아가지 않느냐는. 야, 그래서 역으로 막스한테 니는 그런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막스는 웃으면서 만약에 살아있다 그러면 맞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우리가 고전으로 읽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 사회 속에 있는 이 노동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날은 다양한 계층으로 바뀌어졌죠, 물론. 그래서 지적 논의가 중요한 건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이런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산 관계를 결정하고 그 사회에서 모든
토대를 형성하는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의 노고가 없이 오늘날도 그러잖아. 병신 새끼들이 뭐 정치인 그러면 막 누구 막 숭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지가 역사의 주인인데 어느 특정 정치인을 이래 띄우고 막 이래 해갖고 막 그 사람이 막 자기를 이 나라를 살린 것처럼 지랄을 한다고. 지금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인문학 강좌가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특정 인간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고. 역사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가는 거지만 그 역사는 언제나 주체와 객체, 그거를 이제 막스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계급투쟁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적 관계, 주프젝트 und 오프젝트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변증법이에요. 그 변증법이 바로 그 인간의 개인이, 여러분들 봐봐, 이 생산하는 노동자 한 명이 있어. 그런데 그 노동자가 생산 관계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 생산 관계는 이미 사회적 관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곳곳에서 이 노동자는 결코 혼자 떨어진 주체로서 노동하는 자가 아니야. 생산 관계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힘에 의하여 이끌려가게 돼 있어. 그런데 물질을 다루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다루는, 독일 이데올로기에 나옵니다. 물질을 다루는 인간이 이 물질을 막 이렇게 다룬다고. 그런데 그 물질의 주인으로서 인간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그 노동의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인간은 나중에는 물질을 다루고 컨트롤하고 지배한다고 봤는데 그 물질이 그 인간을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의 유물론은 물질이 앞서는,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질이 나중에는 특정한 힘을 얻게 돼서 그 물질이 그 인간을 소외시키고, 그 물질이 나중에는 보편적인 힘을 획득하게 돼서 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분석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질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사회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생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노동하는 자의 어떤 그러한 인간성을, 이러한 물질의 힘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개념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조건에 의하여 의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학 비판에서 막스가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포에르바처럼 보여. 그렇지 않아요.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사회적 존재로 바꿔. 소치알레스 자인 혹은 게젤샤프틀리헤스 자인. 그러니까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죠?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 존재를 토대를 형성하는 게 바로 노동하는 인간들이었다.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 유물론의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 없어. 진정한 인간은
그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거야. 포예르바처럼. 응? 단지 그래서 포예르바하보다는 오히려 해결 쪽으로 간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보편적 인간성, 그게 이성이 보편적 인간,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개별적인 인간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러분. 얼마나 추상적이야. 그러면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백날 권리장전을 이야기하고 백날 해봐야, 그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나타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변증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보편적 인간성에 의존해서 좋은 말을 백날 하고 도덕을 씨부려봐야 그 보편성은요, 나의 개인의 실질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나의 어떤 개인의 그러한 노동자들의 그런 상황, 이거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적은 목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아간베는 호모사케르를 이야기하고,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 사실은 막스 역시도 그룬트리세에서 이미 이러한 다양한 계급들의 출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유물로는 주체와 객체가 뭐예요? 사회적 관계지, 생산 관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노동하는 인간은 그 관계와 연결을 맺고 있고, 나중에 물질이 그들을 지배한다라는 것도 모르고 톱니바퀴 속에서 일해가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상황,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허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벗겨내서, 벗겨내서 니네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니네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역사는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는 없어. 역사는 역사적으로 생각하고 역사에 참여하는 인간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들어가고 창조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마르크스가 인류에게 남겨준 중요한 유산이라는 거죠. 이건 프랑스 혁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결코 어떤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게 아니야. 참여하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이러한 투쟁하는 인간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인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신장이 있었겠는가. 그건 철저하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거기에 대한 모순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이런 마르크스의 또한 또 다른 그 시대의 어떤 병폐를 보고 나타나. 그리고 막스 역시도 자기가 말하는 거는 한 시대에 나온 자기 말이 영원한 진리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이 부르조아 시민 계급도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 지금 보니까 그 시대에 모든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 안에는 노동자는 빠져있네. 프로레탈리아는 빠져있어. 그 인간이 누구를 위한 인간이냐는 거. 이건 역시도 마르크스의 분석 역시도 그 시대에 통용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소중해. 그 사회에서 지금도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정책과 모든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예술은 전부 다가
이데올로기를 감추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오늘날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응? 누구를 희생하여서 니네들이 지금 부유하게 됐느냐는 거야. 응? 사회의 지도계층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도 좋아하고 앉아있네. 누구 때문에 처먹고 사는 거냐고. 어?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역사를 잘못 파악하는 거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기 청년 해결학파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는 마침내 후기의 자본론을 연상시키는 그 많은 것들을 거의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일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경제철학 수고에서 나타난 생산관계, 그 사회의 근본적인 생산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제철학 수고에서 이야기를 했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는 이러한 청년 해결학파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사회의 저변을 보지 못하는 분석들을 밝혀내면서 엥겔스와 더불어서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며 그 경제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소외와 이런 소외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 상부 구조는 이들을 어떻게 이용했으며, 알고 보니까 역사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러한 유물론적 관계를 결코 고려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형이상학이요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야. 현실 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지네들의 특정 권리를 위하여 현실성을 싹 빼고, 그죠? 우리는 위대하다. 나중에 보니까 위대하긴 뭘 위대해. 그 사회적 구조의 하부 구조 속에서는 이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 그 위에서 처먹고 사는 새끼들이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이상학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환상을 주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적 조건이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그러한 자들의 근본적인 욕망도 이런 물질적 조건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역사는 이러한 노동하는 자들, 이게 노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좀 이거를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보면은 사회에서 중심부에 있는 자들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야.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통제와 지배를 통하여 인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방치함으로써 자기들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이 노동과 그 다음에 그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오직 이들을 통해서만 자연과 직접 노동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만 인간성의 회복이 나타나고, 그 인간성의 회복은 소외를 치료하는 길이요, 그러한 치료는 사회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르크스의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이해하시고요. 마르크스는 결코 그냥 기계적 유물론, 물질,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간이 창조해가는, 그리고 인간은 아무 곳에서나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왔던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만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역사의 창조는 언제나 이 물질을 직접 다루는 인간들의 그러한 노고와 그 노동을 통하여
이 사회는 끊임없는 발전과, 그죠? 그거를 통하여 새로운 변증법적 관계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 거기서 주체와 객체, 이 주체는 객체 속에 언제나 관여하면서 생산관계 속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 생산관계의 복잡한 사회적 연결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게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객체와 주체의 끊임없는 그러한 투쟁, 그게 바로,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서 모든 역사는, 그죠? 모든 역사는 뭐야? 계급투쟁의 역사입니다. 그 계급투쟁은 언제나 객체와 주체의 그런 상호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하나의 계급은 다른 계급을 통하여 억압하고 지배자들의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항하여 나타날 때, 의식화가 나타날 때 형성되는 게 계급의식이야. 그게 여러분들 봐봐. 그게 여기서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의식이라든지 철학적 사고라든지 이거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 노동만 남는 거야, 여러분. 아니, 이 이데올로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말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의식화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상부 구조를 우습게 본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들이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이걸 이용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 계급투쟁에서 맞서서 그 의식을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의식화는 단번에 안 됐어. 그래서 막스 역시도 그랬어. 이 의식화가 안 되면, 이건 계급투쟁에서 또 다뤄야 될 이야기지만은, 계급투쟁이 역사의 어떤 동력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생산관계에 이미 이런 계급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급투쟁에서 막스가 얘기한 게 그거야.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응? 이 의식화가 안 되면 피지배 계층, 프롤레타리아끼리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식화를 하나로, 그래,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막스의 환상이 보여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패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전부 다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해서, 그게 바로 인터내셔널이잖아, 여러분. 64년도 영국에서부터, 그 노동자 계급을 하나로,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는, 그래 혁명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 하나로 묶어서 의식화를 통하여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가, 그죠? 이런 적대가 의식화가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네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지배자 먹고 살라고 피지배자들끼리 싸우면서 지배계급에 의존해서 지네들을 먹고 살라는 그런다 그랬어.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의식화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후기 자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룬트 리스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루이 보나파르트의 18일에서도 이야기하고, 프랑스 혁명에서의 계급투쟁도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 그런 작품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는 계급투쟁으로 가게 되며, 오늘날의 지정 역시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조금은 이제 달라졌을 뿐이죠. 그런 다양한 어떤 오늘날의 사회에 따라서 다양한 계급이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어쨌든, 이 사회의 계급은 부르주아지와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로 나누어진다. 나중에 그룬트 리스에서 왜 변호사와 자본론 상권에 나오죠. 왜 변호사와 의사는 계급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논의하다가 완결을 못하고 끝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스 역시도 후기 쪽으로 가면서는 변화를 갖는데, 어쨌든 이 역사적 유물론은 그런 관점에서 관념론도 아니고 경험론도 아닌
변화의 중점을 둔,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와는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모든 역사의 진리는 그 인간의 사회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역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간에 의하여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요, 인간의 자기 창조는 언제나 사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노동하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 노동을 예술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